미국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대체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이었고 민간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며 양적 완화 축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한 16,462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일보다 0.02% 내린 반면 나스닥 지수는 홀로 0.3%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9일 유럽중앙은행의 첫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 때문입니다. 영국 증시는 0.5%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0.09%, 프랑스 증시는 0.04%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FOMC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1월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축소키로 한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FOMC 회의록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노동시장에 눈에 띄는 호전과 경제 회복 기조가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위원회가 이 시점에서 자산 매입 정책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 ADP는 지난해 12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23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1월 수치인 22만 9천 명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도 크게 웃돈 것입니다. 특히 이는 27만 6천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고용 증가로 오는 10일 발표될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이어진 헐리데이 시즌 중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인 슈퍼트랙은 지난 11월과 12월 중 소매업체들을 찾은 방문 개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 쇼핑객들이 소매업체에서 지출한 금액은 2,6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슈퍼트랙이 예상했던 2.4% 증가보다는 높은 수치였지만 지난 2009년에 1.2% 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11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1.6% 각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0월에 전월 대비 0.4% 감소했던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특히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역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최근 유로존에서의 임금 인상 속도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소비자 경기 신뢰 지수도 부진하게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소매 판매가 선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FOMC 의사록이 다수 매파적이었고 민간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때문입니다.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고 또 미국의 12월 중 민간 고용이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현재 양적 완화 축소가 생각보다 효과가 줄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쇼핑 시즌 때 소매 매출이 2.4% 증가한 것, 최악의 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유럽 증시 마감 소식과 또 옵션 만기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겹쳐있는 국내 증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정책위원이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매입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대체로 하락 마감했고 유럽 증시도 반락 마감했는데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의사록에서 최근에 네. 고용이나 특히 이제 그 실업률 수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테이퍼링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늘 뉴욕 증시의 혼조세를 이끈 가장 큰 동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지표 발표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역시 의사록의 영향력 상당히 컸다라고 중평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는 오늘 0.41%가 내려갔습니다. 16,46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그나마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0.3%가 오른 4,165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로 0.02%가 하락한 1,837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2월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이퍼링 이달부터 이제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자산 매입 규모가 현재 100억 달러 줄고 있는데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는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현재 다뤄진 내용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제지표는 민간 고용업계의 ADP 민간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민간 고용은 23만 8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20만 명에서 22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고용 지표도 거꾸로 뉴욕 증시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연말에 고용이 많이 증가한 것은 연말 소비 시즌 대목을 앞두고 서비스업에서 파타임 잡, 임시 고용이 크게 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17만 명 증가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현재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종자업체인 몬산토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31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0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69센트로 시장 예상치 64센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돼서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인 알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올라간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은 11월 실업률 수치가 10월 수치인 12.1과 동일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비교적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미진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실업률이 10.7%로 최고치 수준을 갈아치운 이런 내용도 다소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영국 지수는 0.5%가 내려갔고 독일은 0.09% 하락이 됐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는 0.04% 내려간 수치로 나왔고요. 이탈리아는 0.17%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 지수는 3.3% 올라가면서 최근 그리스의 복합 PMI가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지수의 반등 추세를 이끄는 동인으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축소와 또 그 규모, 또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대다수의 위원들이 자산 매입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매입 축소를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네. 이 그 논란도 상당히 많았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특히 그 규모에 대해서 200억 달러 이상을 얘기한 이런 연준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달러 규모로 이달부터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규모는 조금 줄였지만 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올해 말 경에는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중지가 모아졌고요. 이렇게 200억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 축소 요구가 많았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실시되는 이런 부분에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좀 그 규모를 줄이는 형태로 100억 달러로 일단 출발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그 다음에 고용지표 개선이 여전히 더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특히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후유증으로 돌아올 부분도 일부 개진이 된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산 매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경우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일부 위원들이 좀 개진을 했는데요. 역시 이 양적 완화 기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풀린 게 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서 다수 의원들이 이런 리스크 부담을 개진한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번 연준 의사록에서 에반스 실업률이죠. 6.5%에서 6%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선택은 안 됐는데요. 네. 그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준용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살피자라는 내용으로 일부 소수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단 6.5와 인플레이션율 2.5, 실업률 6.5와 인플레이션 2.5 이 수준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이상으로 들어가거나 실업률이 이 이하로 들어갈 경우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준비 태세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찰스 에반스 총재가 발언하고 있는 에반스 룰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될 텐데요. 12월 실업률과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는 20만 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7% 이 정도 수준은 현재 유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이달에도 이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2월이나 3월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현재 750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현재 보태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변수 하나는 이 장기 실업자의 실업수당을 상원 전차 표결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하원에서 부결이 될 경우 장기 실업자들이 구직 시장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 이후부터는 이 7.0%의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6% 후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런 실업률의 수치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고용 실업률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쯤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말 쇼핑 시즌 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소매 매출이 2.4% 증가하는 등 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나타냈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매출은 증가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난해 네. 2012년, 2013년 전반적으로 흐름은 현재 올라가지는 못하는 추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이 리서치사인 쇼포트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약 2,65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발표가 됐지만
지난 2012년 3%보다는 현재 떨어진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오프라인의 쇼핑객 수가 점차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이 많이 올라간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1인당 소비 금액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는 많이 쇼핑객들이 오프라인으로 몰리지 않아서 이른바 종업원과 고객과 충분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쇼핑 시간을 가짐으로써 1인 개인당 쇼핑 금액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업계는 12월과 11월 전반적으로 이 2개월간의 쇼핑 시즌의 매출 규모는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보다는 매출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이번 주부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른바 4분기 어닝 시즌의 소매업계의 수익성에는 다소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락 마감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12월 FMC 회의록 내용까지 챙겨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소식입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수급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YG 인베스트먼트의 심기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하락세 마감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51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먼저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SK 하이닉스, SK텔레콤, OCI, 기아차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 한국타이어, CJ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CJ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OCI 쪽으로 매수세,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차, 대림산업, SK텔레콤 쪽으로는 매도세 보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네이버가 이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시장의 최대 수급 개선주는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닝 쇼크와 관련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약간은 좀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큰 의미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의 정체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태블릿 PC라든가 최근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메꿔주느냐가 삼성전자의 앞으로 수급 방향성의 키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OCI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시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약간은 이러한 수급 개선사가 나왔을 때 크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수급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고, 환율 수혜주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시점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 쪽으로 크게 지금 시점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한국전력밖에 없지만은, 그 밖에 환율 수혜 관련된 종목군들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그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
체크 포인트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원자재 관련된 가격 하락의 최대 수혜자, 그에 따른 가격 인하가 아닌 인상까지도 지금 시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영역 환경에 있어서 이 극대화가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수급에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는 거, 코스피장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의 실적 쇼크를 보인 삼성전자 13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51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LED와 또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다고요. 네, 저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 쪽으로 집중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원익 IPS, 포스코 ICT, CJ 오쇼핑, 루멘스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 GS 홈쇼핑, 메디톡스, 이라이콤, SM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어서는 서울 반도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 밖에 모드투어, SM, KG 이니시스, 오스타 임플란트 쪽으로 매수, 반면에 CG 오쇼핑, 인터파크, 파라다이스, 네페스, 라이오 켄트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LED 관련된 업종뿐만이 아니고 IT, 유망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에 있어서는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LED 관련된 업종뿐만이 아니고 종목에 있어서는 원익 IPS가 IT 업종 내 단연 상승률 돋보이고 있다는 거, 사실 많은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지난해 6월달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익 IPS는 그와는 반대로 대세 상승,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과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수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급 상황이 봤을 때는 내수줄 중심으로 해서도 수급이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 뭐 인터파크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에서 매도세가 기관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의 시장의 변화 요인으로서 충분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에 대한 수급 시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오스트 임플란트 쪽으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군 이름을 올렸지만은 최근에 바이오 스페이스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휴비치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세 하락을 접고 완전히 지금 턴 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재부각된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수급 개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인들의 성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130만 원 아래에서 혹시 매수 기회가 되는지 계속해서 매수가 쏠리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CJ ENM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어닝쇼크에도 아무래도 국내 대표주 그리고 글로벌 IT 업종에 있어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 그 밖에 기아차라든가 대림산업, 삼성전기, LG화학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 CJ ENM, SK 브로드밴드, 옵토논텍, 오쇼핑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는데, 결제와 그리고 방송업종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은 약간은 좀 테마성 재료가 짙었던 종목이라든가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성장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업종 쪽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 선정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CJ EN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중파와 그리고 케이블 간의 시청률 차이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케이블 TV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CJ ENM의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사업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한두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감보다는 방송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성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화 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 엔화약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내 자동차 업종군들의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기술 경쟁력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 특히나
최근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독일차 대비해서 디젤 연비가 상당히 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신자동차 시대에 있어서 연비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당분간은 대세 상승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아차에 대한 접근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이 보시는 오늘장 수급 특징 중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우선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네. 자동차 업종 종목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한국타이어 앞서 보셨을 몰라도 보셨을 텐데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도세 나온 종목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한국전력과 같은 예인데 지금 시점 한국타이어 즉 타이어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천연고무 가격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타이어 제품군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영업 환경에 있어서 이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고부가가치 관련된 즉 이미지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비싼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같은 자동차 업종이지만 영업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다른 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있어서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환율적인 측면에서 수출주들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은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2013년도 기점으로 해서 대차 상승에 대한 기조는 2014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64,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67,000원 다시 한번 50일 주신 고가 지난해 10월 28일날 세웠던 고가를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경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6만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시장의 주도 업종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타이어 그 중에 있어서도 1등주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대표주 한국타이어 말씀하시면서 매수 관심가는 64,000원 이하, 목표가는 6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 이제 옵션 만기일부터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략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옵션 만기일 어느 순간부터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약간은 악재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옵션 만기일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배당과 관련된 매수 세력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특히나 연초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 이후에 시장 약간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은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FOMC 회의록과 관련된 부담감이 얼마만큼은 해소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가져볼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내수주 관련된 종목 위주로도 어느 정도 강세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전략에 있어서도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엔화약세에 대한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엔화약세 수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 여행객들은 분명히 줄었지만은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이러한 종목 쪽에도 실적 개선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의 어닝 시즌 을 예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도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로 장세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지금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밸류에이션과 금리의 상승으로 주가 상승폭이 전년도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장기금리와 또 밸류에이션이 모두 상승한 이듬해엔 주식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블랙록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네. 미국은 통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통계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데, 1953년 이후로 2013년까지 거의 한 60년 동안 그 움직임을 보면, 금리 상승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주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나왔던 것이 1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14번 동안의 결과 이후 있던 이듬해에는 보통 주가 상승이 한 2.3%로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 주식이라든가 금리 상승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2014년도를 블랙록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경기가 많이 후퇴한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금리가 그 당시에 금리하고 다른 게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리라고 해서 이제 채권과 관련된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런다면 좀 차별화 장세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블랙록은 어떤 통계치를 했지만 그 통계는 항상 깨지라고 있는 것이 통계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100% 믿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12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며 물가 상승 속도가 살아나지 못하자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 속에 ECB가 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자 ECB가 최저 수준인 0.5%의 금리를 0.25%로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ECB 통화정책회의가 9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밤 진행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왜냐면 지난번에 0.75에서 0.5포인트까지 다시 낮췄던 근본적 이유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0.7%로 하락하면서 위기감을 발발했거든요. 유로존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금리 인하를 자극했고, 그 금리 인하가 지난번 0.25%를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또 답과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어떤 경기 완화에 대한 압박감을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한 이후에 시장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금리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뒤통수 한 대 맞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더 가져갈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유로존이라 하더라도 역시 경제 규모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강하게 가게 된다면, 사실 ECB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죠. 특히 그 미국이 테이퍼링 가속도로 붙을 수 있는 고용에 있어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가 20만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22만 3천 명 정도가, 8천 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23만 8천 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한 거, 10% 넘게 상회해버렸죠. 그렇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더 낮아질 거.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실업률이 금요일인데, 나오는데, 그때 실업률이 또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그 20일 통화정책회의 입장에서는, 뭔가 카드를 어줍지 않게 꺼내놨다가는 이 카드가 실업률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가속화됐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사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사실 물가 하락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를 끄집어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있다면은 자넷 옐런이 집권하면서 자넷 옐런이 시장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아마 그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금금리 마이너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리 마이너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 양적 완화하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다시 회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급했던 금액이 3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연준에 예치된 그 지급준비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회수해야 될 돈을 이 돈으로 거의 메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이 경기부양책을 새로운 유동성 공급의 하나 일환으로 아마도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카드를 쓸 확률이 높고 이 카드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되는 시점에 아마 유로존에서 뭔가 정책을 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돼야만이 그 효과가 만점이지. 만약에 서로 엇갈리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경제 규모 큰 쪽으로 그 추가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지금의 정책 변화를 좀 더 양적 완화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강력한 립서비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좀 더 관망하지만 뭔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가서는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 피력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예측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지 않은 다포 상태지만 새로운 경기 완화에 대한 압박 카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테이퍼링 하게 되는 쪽으로 강하게 된다면 새로운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넷 옐런이 새로운 정책을 피력하게 됐을 때 예금 금리의 마이너스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동선 이사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는 9일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은행 간의 그 향방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동결 이제 몇 시간 후면 알게 되겠지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도 참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요 근래 네. 그 원달러에서의 대변화는 두 개의 증권사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고 하나는 노무라 증권이죠. 하나는 두 분 다 권씨입니다. 권구은 씨, 권영선 씨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스타죠. 어느 정도 스타냐면은 한 분은 외환은행, 그러니까 외환 쪽에서 엄청난 그 적중률을 가지고 있고, 노무라 증권의 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맞췄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은 이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고, 특히 노무라 증권의 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잘 금리를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해 봐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노무라 증권이 이번에 6일 날 아마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가능한데 아마 1월 9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원까지도 장중에 올라가서 1070원대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도 역시 또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8일날 이 노무라증권에서 반박을 했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고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원달러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그 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라고 보고서를 냈냐면요.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에 금리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걸 완전히 판을 뒤집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무라증권은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골드만삭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들 뉴스를 쭉 봤더니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정우택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국 내에서 금리를 상당히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후 지금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은 이제 시장에서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그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수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비둘기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굉장히 진화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양적 완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강력하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금리 인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DTI 이런 카드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거를 눈치채고 미리 선점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이후에 아마 상반기 1분기 정도 선에서 뭔가 변화가 시장에 감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3월에 새로운, 그러니까 4월에서 임기 시작하지만 아마 2월이나 3월부터는 시장에 변화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의 어떤 의견이 향후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국은행 김준석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를 약간 이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상해서 모든 통화정책을 다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 이때까지 만장일치로 모든 걸 변했기 때문에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갈리기만 해도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죠. 왜 그러냐면 조만간 금리 인하 기조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의 그 의원들 의견이 많이 갈리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 명분이 다른 건 없죠. 원달러가 강세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원달러가 다시 106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오늘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 사이의 의견은 좀 꼭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하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엇갈리는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려면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상반기에는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김동선 이사님께서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관전 포인트 궁금하고요.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이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고점대에서 25,000개를 사고서 원엔이 1,000원이 붕괴되고 삼성전자 실적의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들이 매도로 돌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날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선물은 항상 369, 12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선물보다는 시장의 포지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위쪽으로는 260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260이면은 지수는 한 1990 정도 근처 되나요? 아마 그 정도가 열려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257 정도까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해지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252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위쪽으로 2%, 아래쪽으로는 현재나 마이너스 1%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서로 합의하에 끝난다면 현재 정도에서 끝날 거고요. 만약 변동성이 있다면 위쪽으로는 아주 크게 2% 정도 갈 거고 아래쪽으로는 1% 정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있거나 변동성이라면 이 정도의 공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위쪽으로 한 2%, 또 아래쪽으로는 현재나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는 그 장세에 의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성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옵션 만기 오늘 변동성 장세에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9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